말을 할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남의 수위를 탐했던 침선비 조 씨의 최후였다. 내 마지막 길을 망친 대가 이제 네 몸으로 치러라. 남의 수위를 탐했던 침선비. 그가 지은 것은 자신의 고치였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을 북동쪽 끝자락 허름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위세를 풍기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손재주가 가장 좋기로 이름난 침선비 조 씨의 거처였죠.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은 묵은 비단 냄새와 날카로운 금속의 향이었습니다. 조 씨는 40 후반의 나이였으나 눈가는 탐욕으로 이내 움푹 패어 있었고 광대뼈는 마치 잘 갈아놓은 칼날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언제나 팽팽한 실에 쓸려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손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굳은 살로 변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조 씨는 호롱불 아래에서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오늘 번 돈을 세고 또 세고 있었죠. 그의 눈동자는 엽전의 구멍 속을 꿰뚫을 듯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장부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마을 최고의 부자인 김대감의 집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사의 손에는 커다란 비단 꾸러미와 묵직한 가죽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조 선생, 급히 부탁할 일이 있네. 우리 애기 씨가 방금 숨을 거두셨다네. 집사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외동딸, 꽃다운 나이에 급사했다는 소문이 돌던 그 처녀였습니다. 집사가 건넨 가죽 주머니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 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죽은 자의 옷을 짓는 것은 침선비들에게 꺼려지는 일이었으나 눈앞의 금화는 그 모든 금기를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조 씨는 곧장 보찜을 챙겨 김 대감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상가에는 곡소리가 가득했지만 조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화의 무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죽은 처녀가 안치된 차가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촛불은 맥없이 흔들렸고 향 냄새가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누워있는 처녀의 시신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조 씨는 수의 치수를 재기 위해 처녀의 몸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소매 끝이 살짝 들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눈부신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처녀의 소매 안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생전에 아끼던 순금 놀이개와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 씨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처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살짝 비치는 정수 구슬이었습니다. 이승을 떠나는 고귀한 신분의 자들에게 물려준다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영롱한 진주였죠. 이런 귀한 것을 흘 속에 묻다니 참으로 아까운 일이로다. 조 씨의 혼잣말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죽은 자의 차가운 피부가 손가락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가락 끝에 구슬의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조 씨는 순식간에
구슬을 빼내 자신의 품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놀이개와 금부치들도 하나둘씩 그의 소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 씨는 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죽은 처녀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비명처럼 들렸지만 품 안에 든 구슬의 묵직한 무게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업실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했던 마지막 통행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행증을 잃어버린 원혼이 이제 갈 곳을 잃고 그의 뒤를 소리 없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조 씨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한 조 씨는 훔친 비단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는 이 비단으로 가장 화려한 그러나 가장 끔찍한 수의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조 씨는 서둘러 문걸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정수구슬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기이한 인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구슬을 어루만지며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하나면 평생 바느질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겠어. 조 씨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서둘러 김 대감의 딸에게 이 필수의를 지어야 했습니다. 받은 금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옷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가져온 비단을 작업대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단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매끄러웠으나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그 무게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위를 들어 옷감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가위질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가위가 지나간 자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잘린 단면에서 붉은 실올이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죠. 조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착각인 듯 잠잠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군. 조 씨는 혀를 차며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평생 수만 번도 더 해온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늘귀에 실을 넣기가 유독 힘들었습니다. 실끝이 바늘귀 근처만 가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실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팽팽해지거나 실끝이 갈라져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실을 꿰었을 때 조 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조 씨의 손놀림은 정교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명 옷감을 뚫고 지나가야 할 바늘이 마치 단단한 뼈에 부딪힌 것처럼 텅 하고 튕겨 나갔습니다. 조 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힘을 주어 바늘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바늘귀가 그의 엄지손가락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윽! 신음과 함께 핏방울이 흰 비단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피라면 옷감에 스며들어 번져야 했지만 그 핏방울은 비단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다니다가 이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단이 피를 빨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의 귓가에 아주 미세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찾는 탄식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조 씨는 굳어버린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닫힌 창문이 덜컹거렸고 구석에 세워둔 마네킹 형태의 의복 거리가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을 할수록 기묘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통과할 때마다 드득 드드득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옷감이 뚫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살갗을 꿰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조 씨의 손가락 끝은 이미 수십 번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느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죠.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것만 끝내면. 조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멈추지 않는 바늘 올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짓고 있는 수위의 형태가 점점 잡혀갈수록 작업실 구석의 어둠은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띠며 조 씨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서리가 창문을 하얗게 덮을 때쯤 조 씨는 마침내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대감의 딸에게 입힐 화려한 수의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했습니다. 분명 최고급 흰 비단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 아래 비친 옷감에서는 거무죽죽한 핏빛 기운이 감돌았고 옷깃마다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 씨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훔친 구슬을 확인했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아두었던 정수 구슬은 이전보다 더 짙은 청색빛을 띠며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접어 보자기 싸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만지는 순간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습니다.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살갗처럼 미지근하면서도 끈적한 질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탓이야. 밤을 새워서 몸이 허해진 탓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둘러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길을 뚫고 도착한 김 대감의 댁은 어젯밤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 씨가 가져온 수의를 본 김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만족해했습니다. 조 씨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지만 대감은 그에게 마지막 예우를 부탁했습니다. 조 선생, 자네 손으로 지은 옷이니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직접 입혀주게나. 자네의 정성이 있어야 그 아이가 저승길을 편히 가지 않겠나. 조 씨는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으나 대감의 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서늘한 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병풍 뒤 시신은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조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수의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처녀의 치수에 딱 맞춰 지은 옷이었건만 옷을 입힐수록 수의가 처녀의 몸을 조이는 듯 팽팽해졌습니다. 조 씨가 저고리에 고름을 묶으려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굳어있던 처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 씨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히익, 조 씨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저 그가 슬픔과 피로에 지쳐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습니다. 조 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처녀의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그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김 대감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 차가운 손가락의 감촉과 텅 빈 처녀의 입 안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 조 씨는 품 안에서 구슬을 꺼내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됐어. 장례만 끝나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그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 무렵 방 안 어디선가 드득 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바느질을 할 때 났던 그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지막한 속삭임. 내 구슬, 내놓아라. 조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떴습니다. 장롱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고 그 틈새로 자신이 지어보낸 줄 알았던 붉은 숄들이 뱀처럼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롱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완전히 젖혀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조 씨가 숨겨둔 정수 구슬과 금부치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장롱 속 가득했던 헌 옷들이 마치 물결처럼 출렁거리더니 그 사이로 어제 김 대감댁에 보냈던 그 수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분명 시신에게 입히고 온 옷이었건만 수의는 마치 방금 재단을 끝낸 것처럼 정갈하면서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냐.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의는 대답 대신 소매를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흩날리는 붉은 시롤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조 씨의 발치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조 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가위를 집어들어 허공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가위날이 실에 닿을 때마다 쇳소리가 아닌 여인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방 안의 시간마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가 휘두른 가위는 분명 앞으로 나아갔으나 눈을 떠보면 가위는 다시 그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위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쏟아진 촛농이 다시 촛대 위로 솟구쳐 오르고 타버린 향연기가 향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그의 몸은 다시 방 한가운데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벽에 걸려 있던 거울 속으로 조 씨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거울 밖의 자신은 입을 꾹 다문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조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리자 그 안에서 시푸른 구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입 안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품 안에 숨겼던 구슬이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은 조 씨의 혀 밑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구슬을 뱉어내려 했으나 구슬은 마치 그의 살점과 하나가 된 듯 목구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수의가 서서히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옷의 형태는 이제 시신이 입었던 모습 그대로 꼿꼿이 서 있었고 소매 끝에서는 창백한 손가락이 삐져나와 조 씨의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 씨는 바닥을 긁으며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 돌려주겠다고 애원했지만 목소리는 구슬에 막혀 짐승의 신음처럼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의의 깃이 조 씨의 얼굴을 스치자 그는 극심한 한기를 느끼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처녀가 자신의 텅 빈 입을 만지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조 씨의 손가락 끝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바늘에 찔린 것처럼 검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 떠오른 수위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조 씨의 몸을 덮쳤습니다. 비단 옷감은 조 씨의 살점 위로 끈적하게 달라붙더니 이내 옷과 피부의 경계를 허물며 한 몸으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얼굴 위로 돋아난 붉은 시롤들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피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입안에 박힌 구슬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조 씨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수위로 변해가는 끔찍한 감각을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죽은 처녀의 월령이 조 씨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은바늘을 손에 쥔 채 마치 마지막 재단을 마무리하듯 조 씨의 살귀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피눈물이 쏟아졌지만 월령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통행증을 훔친 자에게 내려지는 이승의 법도보다 엄중하고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마침내 작업실 천장에서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늘마다 매달린 눈부신 붉은 실들은 조 씨의 사지를 관통하여 그를 차가운 바닥에 단단히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탐욕으로 쌓아 올린 업보의 사슬이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인과응보의 덫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조 씨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 저 멀리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의식은 이제 현실과 저승의 경계 그 어디쯤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오로지 그가 입고 있는 수의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때 어둠 너머에서 수천 명의 흐릿한 형체들이 조 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 씨가 평생 옷을 지어주며 헐값에 부려먹었던 가난한 이웃들과 그가 탐욕을 부려 속여 팔았던 비단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조 씨의 수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조 씨의 몸을 감싼 비단이 한 올 한 올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단이 풀릴수록 느껴지는 것은 해방감이 아닌 생살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월령의 바느질에 의해 이미 옷감과 살점이 하나로 꿰매졌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업보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쌓아 올린 공덕의 옷이 이토록 누추하고 비릿하구나. 월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조 씨의 가슴팍에서 그가 훔쳤던 정수 구슬이 살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구슬은 조 씨의 핏줄과 신경을 줄기처럼 매단 채 공중에 떠올랐고 그 눈부신 광채는 조 씨의 추악한 내면을 훤히 비추었습니다. 조 씨가 금화를 모으기 위해 저질렀던 기만, 남의 눈물을 비단으로 닦아내던 위선들이 환영이 되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월령은 공중에 떠있는 구슬을 낚아채 자신의 텅 빈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구슬이 그녀의 몸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일그러졌던 그녀의 안색이 본래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조 씨의 몸은 구슬을 뺏기자마자 급격히 쭈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혹은 심지 없는 촌농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령은 조 씨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물을 탐냈던 그 긴 손가락들은 이제 검게 타버린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 씨의 앞에 자신이 지어온 작은 주머니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조 씨가 평생 모았던 금화들이 들어 있었으나 주머니가 바닥에 닿는 순간 금화들은 모두 썩은 나무십과 돌멩이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조 씨는 절망에 찬 눈으로 그것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허공만을 휘젓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월령은 차가운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조 씨는 자신의 살점을 꿰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바늘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녘은 유독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집 마당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내려앉아 은밀한 정적을 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고 조 씨의 작업실 문이 힘없이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 씨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고치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고치가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의 바느질로 겹겹이 말린 비단 덩어리였습니다. 그 흰 비단 위로는 기이한 붉은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실이 아니라 옷감 안쪽에서 베어나온 핏줄이 만들어낸 업보의 형상이었습니다. 비단 덩어리 밑단으로 삐져나온 것은 검게 말라 비틀어진 조 씨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뭉치를 풀어내자 그 안에서는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의 시신은 마치 평생 바느질만 해온 노파처럼 작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전신은 자신이 직접 지었던 그 화려한 수의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입이었습니다. 조 씨의 입술은 굵은 무명실로 촘촘히 꿰매져 있었고 그 틈새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정수 구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구슬은 바닥을 몇 번 구르더니 마치 주인을 찾아가듯 김대감의 집 쪽을 향해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조 씨가 탐냈던 금부치들과 금화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숨겨두었던 장롱 안에는 오직 썩은 집단과 누더기뿐이었습니다. 남의 마지막 길을 훔쳐 자신의 영화를 꾀했던 침선비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며칠 뒤 김대감의 딸은 다시 정갈한 수의를 입고 평온한 모습으로 땅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탐나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의 물건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빈집은 금방 폐가가 되었지만 비 오는 날이면 그곳에서 여전히 서걱하는 바느질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탐욕의 실을 끊지 못한 자가 저승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꿰매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